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계약제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약제도는 이게 우리 책에서 보면 상권에 제일 처음에 있는 곳이죠. 계약제도 이후에, 토공사, 기초공사 이 순으로 나가야 돼 있는데, 계약제도를 좀 이제 뒤에 놓은 부분은, 계약제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워낙 현실적으로 지금 공사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제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풀기 위한 총론 문제를 좀 앞쪽에 배치하다 보니까 계약제도 좀 뒤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녹색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수업을 한 몇 년간 해오면서 좀 특징이 총론하고 계약제도하고 녹색 건축은 조금 사담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수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총론, 계약, 녹색은 좀 사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녹색 건축을 이야기하면 좀 국가의 그 제도, 그런 어떤 그 정치권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 그 다음에 일단 녹색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쨌든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 쑥 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이 계약제도는 말 그대로 국가 정책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많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그 정책에 봤을 때 관이 주도하는 건설 사업에 대한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당연히 국가 발주에 대한 계약 제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조금 이렇게 좀 사당 같은 이야기가 좀 있을 수 있다. 그거 좀 여러분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총론 같은 경우에는 다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CM이나 V 관련된 그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제가 좀 사담이 좀 있는 편이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 이야기를 가능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녹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건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부러 제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챕터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있다는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계약제도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좀 논의를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계약제도. 예, 계약을 한다는 거죠. 예, 한다는데.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계약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설사가 과연 몇 개쯤 있겠습니까? 수백 개는 아니지. 얼마쯤 있겠어요? 네. 2018년 기준으로 18,00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죠? 예. 여기, 그죠? 단종 말고, 그냥 우리 말 종건이라는, 지금 종건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건설사면 건설사고, 그 예전에 단종은 전문 건설사로 이름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건설사들은 18,000개입니다. 등록돼. 그러니까 도급순위가 사실 1,000인, 100위 정도만 돼도 내가 100위 정도 되는 회사 규모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요. 네, 그 회사, 그 회사의 대표님이 내가 선배라서 누군지 압니다. 어떤 회사는 딱 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 업체로서 상당히 근신한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100위 정도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역량 있는 건설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보면 9m 쭉 떨어지면 보통 1000위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500위에서 1000위 정도 되면 열심히 하시는 회사들이에요. 역량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맨 뒤에 있는 거는 사실 건설업을 등록만 해놓고 안 하시는 회사들이 많겠죠. 예, 우리도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급순위가 예를 들어서 4,000이다, 5,000이 되라면, 어떤지는 대충 감이 오는 거예요. 예, 그 회사는 거의 거의 쓰러지기 직전의 회사겠구나. 미지급도 많고, 이런 회사겠구나. 도급순위 1,000위에서 500위쯤 되면 열심히 하는 회사. 이렇게 감이 있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감히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건설사가 많다. 우리나라의 이제 예산이 아마 예산이 지금 한 500조가 넘겠죠. 그죠? 예. 몇 년 전에 400조 넘었다 했는데 지금 500조 넘었을 겁니다. 그 중에 공공발주 건설 산업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금액만 따지면? 금액으로만 따지면. 원래 예산 말고 예산은 그 정도인데
우리 그 예산은 500조 정도 조금 넘는데 공공발주되는 금액이 비교를 해보면 약 한 14%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원래 그러니까 이 안에 퍼센테이지 따지는 건 아닌데 여기 그 금액에 비해서 요게 금액이 어느 정도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14% 정도 되는데 그게 그 이제 서구에 있는 그 비율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감 안 오시죠?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다. 그건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건설은 좀 사실은 조금 관에서 조금 이렇게 좀 주도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주도하는 부분이 좀 있다. 뭐 이게 아주 과감하게 얘기해서 뭐 주도 다 한다 이런 말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지만 상당히 주도하는 부분이 있다. 일단은 뭐냐면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서 리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계약 제도라든지 이런 발주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를 통해서 그것이 확대해서 나가죠. 중심제도 사실은 지금 공공발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2년간 유예기간이 있다가 실제 좀 하고 있고, 소도에 말씀드리려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원래 300억 이상의 공사인데, 그게 나중에 이게 또 그 밑에 있는 공사로 확대하려니까 무리수가 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에다가 준자를 붙여서 종심제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제도가 확실하게 정착이 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제도화돼서 이제 발표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제도들이 계속 만들어 놓고 보완하면서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4%가 좀 넘어요. 그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프랑스 같은 경우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프랑스 같은 경우 약 7%가 넘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건설 산업에 많이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건설 산업이 한번 이렇게 붐이 일어나면 사실 정치하는 분들이나 사회 이게 그 국정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부동산 문제를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건설업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건설업은 건설업대로 붐이 일어나면 건설업대로 상류층도 그다음에 중상층 이상층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층 있죠. 그분들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관광산업이 일본의 관광을 안 간다 해서 지금 타격이 줄 거냐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분이 있는데 당연히 타격이 아주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직접 루트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현금이 나가거든요. 예. 그 현금을 계속 들어왔던 서민들이 갑자기 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큰 거예요. 관광업이 가진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는 게 그런 거다. 중국도 그래하고, 우리도 그래하고, 미국도, 일본도 그래하고. 근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봤을 때, 우리나라가 신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앞세우는 나라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는 건설 산업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분들, 정부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죠. 얼마 전에 우리가 그게 바뀐 적이 있어요. 계약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할게. 2018년도 6월에 뭐가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죠. 예,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말만 하다 이해하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직영 방식의 범위가 변경이 됐죠? 그죠? 예.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게, 직영으로 한다는 뜻이 무엇이죠? 예,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착공 신고할 때 건축주 이름으로 착공을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자가 건축주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공자가 건축주 이름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건설사가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도 됩니다. 즉 그냥 일반 사업자 등록 내신 분이 공사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여러분들 다 회사를 다니시니까
뭐 그걸 이제 막 이렇게 관심이 없이 다닐 수 있겠지만 건설 시장에 차지하는 부분들이나 그 시장 흐름, 질서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직영했을 때 기존에 어떻게 되냐면 주택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그 다음에 일반인 경우에는 49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주가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공자가 일반인이 되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공사가 시공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한 몇 평이에요? 150평이죠. 약 150평. 이게 몇 평이에요? 이건 정확히 200평이죠. 우리가 빌라를 지으면 이 200평 범위 안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는. 그럼 이때까지 빌라는 다 누가 지었다는 얘기예요? 무자격자가 지은 집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이 빨리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업자라고 이야기하시거나 그냥 업자라고 하시는 게 많죠. 근데 이 건설하시는 분 중에 이 부분에 이걸 하시면서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무조건 다 일단 잘못됐다 이런 보수는 없어요. 당신이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자격증도 없는데 뭐가 할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막 하셨던 부분이 많아요. 이분들이 건설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자격 등록 기준이 되는 사람을 뽑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가시는 거죠. 그냥 일반 그 직공들을 불러가지고 바로 직영으로 일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컸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면 일반 자기 집을 지을 때는 뭐 자기가 직접 손으로 지어도 된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제가 가끔씩 옛날에 대학시대 같은 산에 가면 이 방글로 같은 멋진 집이 있어요. 그럼 보면 자기가 지었대. 그게 가능한 거지. 그 법에, 그러니까. 건축주의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200제곱미터 이하만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약 60평 조금 넘어요. 그러면 규모로 따지면 단독주택 또는 건생력이 작은 규모의 건생 이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서 200제곱미터 줄인 것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부분 있죠. 그럼 계약제도에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계약제도는 특히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계약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직영으로 공사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도급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부터 알아야 돼요. 책에 안 나와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펀더멘탈부터 훑고 들어야 되는데, 한 번은. 그냥 무조건 다 계약 방식이지, 하죠. 그게 사실 다 도급 방식이에요. 그걸 도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보통 우리가 건설사를 통해서 이제 도급 계약을 하고, 어떤 건축물이라는 어떤 재화를, 뭘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공사를 이제 도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설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그 용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사람 시켜서 일해요. 그래서 설계 용역 계약서, 시공 도급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설계나 다른 것들은 용역 계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재화를 투여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자체 부동산 가치를 있게끔 만드는 것은 도급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급은 사실은 직영 방식과 도급 방식으로 또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계약을 한다면. 직영은 뭡니까? 그냥 직접 하는 거고, 계약은 건설사가 이렇게 계약하는 방식이다. 직영은 무슨 방식이래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공 안 하고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겠죠? 거기에 굉장히 허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이 내용이니까 이 부분들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야기할 게 뭐냐면, 이 계약 제도에서 봤을 때, 이제 결국에는 그런 도급 방식에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가 있겠고 건축주가 있겠죠?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축주가 이제 건설사다 이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축주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묻겠지. 건설사 입장에서는.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지을 거냐 이렇게 묻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 실시 방식이고 또 반대편 입장에서는 공사비 지급 방식으로 두 개를 나눴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책에는 보면 공사 실시 방식과 공사비 지급 방식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걸 왜 두 개로 나눠지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입장이 두 개가 당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첫 번째 공사 실시 방식.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저는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안을 할 때 어떤 데는 돈을 다 주십시오. 어떨 때는 어떨 때는 그런 이게 분할해 주십시오. 어떨 때는 저는 제 친구 데리고 가서 같이 일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쓸 때 저는 외울 때 1분 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하여 무슨 도급? 이게 도급이겠죠? 지금 다 이제부터 다 도급이에요, 그죠? 그래 하니까 일식 도급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일식이란 말만 해도 요즘 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분위기라, 그죠? 일식 도급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분할 도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공동 도급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때는 1분 공. 이렇게 저는 기억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식도급, 분할도급, 공동도급이에요. 자, 그럼 일식도급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 그게 뭐냐면,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가지 공정이 있겠죠? 공정이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정이, 가장 단순한 공정이 어떤 건설일까요? 건축이나 토목을 보통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 들었는데, 대기업에 있는 토목 담당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정이 제일 단순한 공정이 도로래요. 근데 그 액티비티가 몇 개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약 600개가 넘습니다. 실제로 보면. 예. 굉장히 많죠? 건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게 초급선 넘어가면 수천 개가 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공정을 한 번에 다 하겠다. 내가. 그게 일식도급이야. 그 다음에 분할도급은 뭐야? 내가 다 할 수 없으니 좀 나누겠다, 이게요. 자, 너는 삽질, 나는 삽질 잘하니까 난 삽질하겠다. 너는 곡괭이 잘하지, 곡괭이 해라. 이거예요. 계약은, 전체 계약은 토급 계약 하지만 하도를 줄 수 있는 계약이죠. 또는 이렇게 계약이고. 공동도급은 뭐냐면, 그냥 밑에 하도를 안 주고,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자, 나 삽질, 너 곡괭이질, 이런 식이야.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형식이에요?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래 나가는 게 제일 많겠지. 그렇겠죠? 예, 그래 나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알았는데, 분할도급 안에는 전문 공정별, 직종 공정별, 공정별, 공구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구별은 이해했죠? 공구별은 고속도로에서 공구를 나눠서 한다니까 그거 충분히 다 아실 거예요. 그럼 공정별은? 예. 이게 뭐냐면, 약간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라보다는 좀 큰 단위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공사, 토목공사, 이런 식으로. 예, 큰 공정. 또는 토목 중에 정지작업, 그 다음에 작업. 이렇게 하고, 건축공사는 그냥 콘크리트 공사는 안 하고, 구체공사, 이렇게. 마감공사가 다 포함해 구체공사. 그 다음에 다른 이렇게 공사. 이렇게 그냥 이렇게 퉁퉁 쳐서 나가는 거. 쉽게 생각해서 그냥 보실 때는 이게 그냥 토목하고 건축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크게 봤을 때. 예, 그래 볼 수 있는 거고 꼭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해하고 많이 쓰는 공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토공사, 그 다음에, 토공사 다음에 기초공사, 이게 나오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보통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홍적으로 나누기도 그렇고, 또 직종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냥 둘이 섞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봤을 때 보통 체계 기준이나 시방 기준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레벨 1, 2, 3, 4 이렇게 나가죠? 맞죠? 예, 그래 나갑니다. 레벨 1 같은 건 진짜 덩어리 하나고, 2 같은 건 이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 4 정도 될 겁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그 정도 레벨은. 5로 넘어가면 어떨까? 훨씬 세분화 되겠죠. 그 세분화되는 게 요겁니다.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토공사 이래 안 하고 그 안에도 흙을 파내는 사람, 실을 나르는 사람, 버리는 사람 이래 나있죠. 그 업자도 따로 계시잖아. 그들 다 완전히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게 전문공정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체계 기준에 있어서 전문공정, 직종, 공정비율이 이 무슨 말이야? 내려올수록 범위가 커지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이런 거 나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야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자는 이야기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러면 아까 이제 공사 실시 방식이라 했는데, 그러면 아까 건설하시는 입장에서는 공사 실시 방식을 내가 이제 건축적 물었다면, 건설은 어떻게 물을까요? 돈 어떻게 주실 건데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사비 지급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정단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은 뭘까요? 정액도구. 단은 단가도구. 이거는 실비정산도구. 실비정산. 보수, 가산, 도구. 이 안에도 실제로 4개의 있는데, 그까지는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 문제 나오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다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거 다 설명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고 해서, 이거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정단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거냐? 공사 실시 방식에는 1분공, 지급 방식에는 정단실. 그래서 그거는 1분공 정단실. 그죠? 하고 받고, 하고 주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공사를 하니까 실시. 지금 1분공, 돈을 받으니까 정단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예,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2개씩 나오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상처를 기억을 해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소도에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약제도에는 뭐예요? 건축적 직접 공사하는 직영 방식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급 방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전부 다 모든 방식 도급 계약 방식이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봤을 때 이런 계약 제도 중에 여러 가지 계약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은 우리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시험에서 좀 나올 만한 부분들을 좀 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나마 전통적인 계약 방식 중에서도 요거 정도는 계속 시험이 나왔고, 나올 수도 있는 방식을 한번 보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조인트 벤처입니다.